어느 날 제주도를 좋아하는 와이프가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신청했었습니다. 우연히 온라인 카페를 보다가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 나와 바로 입금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네 커플이 2박 3일 동안 한 펜션에서 지내 재밌을 것 같다며 설레어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싫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니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 달 후 김포공항에 모여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이라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바로 술과 음식을 꺼내고 정원에 있는 큰 테이블에 앉아 자기소개 후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말도 잘 통하더군요. 아직 바꾸만 했지만 여행에 다들 들떠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며 한참 웃고 떠드는 사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금세 친해져 형, 동생, 언니, 오빠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술에 많이 취한 한 커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 싸우더라고요. 말리려 했지만 싸움은 더 격해졌고 결국 남성분이 열을 식히겠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와 말도 잘 통했던 남자분이라 기분도 좀 풀어줄 겸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근처에 앉아 남자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공통점도 많고 여러 가지 취향도 비슷해 얘기는 점점 길어져 벌써 새벽이 되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우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펜션에 돌아오니 시간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다들 피곤했는지 마당은 어지러진 채 아무도 없더군요. 저도 간단히 제 자리만 대충 정리하고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들 자는지 내부는 어두웠고 방이 너무 많아 헤매던 저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자고 있는지 전화를 안 받더군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방마다 두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려있는 방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가 문틈으로 확인해보니 와이프가 옷도 안 갈아입고 엎드려 자고 있더군요. 제 방을 확인하고는 씻고 방에 들어가 바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행까지 와서 그냥 자기 아까웠던 저는 엎드려 있던 와이프 위에 올라가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도 잠결이었지만 잘 따라주었습니다. 잠자리가 끝나고 뒤처리를 하기 위해 불을 켰는데 순간 저는 얼어버렸습니다. 침대에 있던 사람은 제 와이프가 아니더군요. 저와 바닷가에서 술 마신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도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만 보더군요. 저는 무섭고 떨리는 목소리로 왜 제 아내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밤에 춥다고 하니 제 아내가 옷을 벗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쳐버리겠더군요. 저는 빨리 옷을 입고 그분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있는 방을 다시 찾고 있는데 저와 술을 마셨던 남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자기 방이 어디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방을 알려주는 게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분의 와이프랑 잤다는 걸 알면 저를 가만 안 놔두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다 그분이 저한테 괜찮냐며 천천히 다가오는데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저는 잠이 안 온다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도저히 미안해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게 불편했거든요. 저는 할 수 없이 주차되어 있던 차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는데 차창 밖을 보니 아내가 나와 있더군요.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떠올라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제 차 근처로 다가오자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밥 먹자 하고 아내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저보고 앉아 있으라네요. 평소처럼 행동하는 아내 모습을 보니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밤새 차에서 잤다고 말하자 오히려 아내가 미안하답니다. 다들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주방엔 아내와 저 둘뿐이었는데 마주보고 있는 게 아직 민망해서 라면을 후딱 먹고 저는 더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것 같고
이제는 그녀가 걱정됐습니다. 어제는 정말 실수였는데 그걸 실수라고 받아줄지 저는 그녀의 생각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점심쯤 되었을까? 그 여성분도 일어나 밥을 먹고 있더군요. 아직 남편하고 화해를 안 했는지 남편은 자고 있고 혼자 있었습니다. 다행히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봐서 대화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분 후 와이프는 씻고 화장한다며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혼자 밥 먹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제 일은 죄송하다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자기도 실수인 걸 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덕분에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하네요. 그렇게 말하니 느낌이 묘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고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그녀와 한 번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가 이번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남편과 화해를 안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누워 어떻게 하면 그녀와 다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녀도 저와 생각이 같은지 알아야 했기에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밥 먹고 혼자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부부 동반 여행인데 외로워 보였습니다. 빈틈이 많이 보였고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마당 청소를 핑계로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계속 주변에 있는 게 뭔가 촉이 왔는지 웃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옥상도 있던데 이따가 보러 가자고 하네요. 저와 마음이 같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뭔가 짜릿했고 설레더군요. 그녀에게 알겠다 하고 이따가 신호를 준다 했습니다. 일단 와이프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2시쯤이었는데 그녀와 제 커플만 빼고 모두 밖에 놀러 나갔더군요. 기회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는 화장을 끝내고 펜션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어제 아내와 싸우고 잠도 못 자서 그런지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심심하면 저쪽 방에 영화 볼 수 있다고 하며 같이 영화 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밖에 나가고 싶다더군요. 저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셔 힘들다 했고 내일 둘이서만 여행하고 집에 가자 했습니다. 와이프는 내키진 않았지만 제가 힘들다 하니 알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챙겨 아내와 방에 들어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저는 화장실 간다 하고 나와 그녀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그녀는 알았다고 하며 먼저 옥상에 올라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10분 후에 따라간다 하곤 다시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저는 와이프에게 배가 너무 아프다 하고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던 저는 재빨리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그녀와 옷을 입은 채로 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는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옥상에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미친 사람 같더군요. 빨리 끝내고 내려갈 계획이었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되나요? 남녀가 통하고 필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녀와 저는 무아지경에 빠져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문을 닫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쾅 하고 들렸습니다. 너무 놀래서 뒤를 돌아보니 와이프가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현장을 걸려서 그 어떤 변명도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힘없이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너무 안 와서 한번 올라와 봤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면서 분노한 표정으로 밑으로 내려갔고 그녀의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상황을 그 남자에게 전부 말했습니다. 따라 내려온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멱살이 잡혀 내동댕이를 쳐지고 두들겨 맞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만 있더군요.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절 두들겨 팬 후 그 사람은 그녀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둘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와이프는 울면서 짐을 챙겨 펜션을 나갔고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는 따라갈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그리고 저도 짐을 챙겨 펜션을 나와 바로 공항으로 갔습니다. 가능한 빠른 비행기를 타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와이프는 이미 짐을 챙겨 집을 나갔더군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기에 저는 모든 걸 체념하고 와이프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하자며 담담하게 답장을 하더군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와이프가 있는 자리에서 몰래 다른 사람과 그 짓거리를 했으니 마음 정리가 빨랐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하는 장면을 봤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졌겠죠. 그 사건으로 저는 많은 이자료와 재산을 잃었고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욕정을 못 참고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경험을 하니 성욕도 많이 사라지더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정말 비참해지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철진한 이야기지만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번 보냈던 사연보다 조금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자리 알아보고 다니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취직이 힘들다지만 그때는 체감상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제 면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나태해지지 않게 매일매일 단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일 면접이 있을 리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들어올 복도 안 들어올 거라고 믿고 깔끔하게 꾸미고 다니던 시절이지요. 미용실 값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3주에 한 번씩은 미용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남자들이 첫인상이 깔끔해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눈썹을 다듬는 거예요. 눈썹 다듬는 게 의외로 효과적인 것이 정말 사소하지만 눈썹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으면 사람이 자기관리도 철저해 보이고 더 부지런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미용실에 갈 때마다 눈썹도 같이 다듬어 달라고 해요. 보통 눈썹 다듬는 건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제 상태를 유지하고 다니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나 다름없었고 덕분에 그래서 그런가 여자도 괜히 주변에 많이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용실을 정하는데 별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접근성이었습니다. 어차피 아파트 단지 근처에 보면 미용실이 못해도 2개에서 3개씩은 있잖아요? 어디 하나 콕 집어서 다닌 건 아니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다녔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예약을 할 필요도 없고 집 근처에 있다는 건 걸어서 2분 3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정녕 손님이 많아서 당장 머리를 못 자른다고 해도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다렸다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일같이 열던 미용실이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예 미용실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다음날 오는 방법도 있는데 그날따라 이왕 밖에 나왔는데 볼일 제대로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차피 5분 거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면 미용실이 하나 더 있어서 뭐 어렵나 싶었지요. 그렇게 그 미용실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딱 봐도 당시 취직 준비하는 저보다는 훨씬 연상으로 보였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살집도 조금 있었지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성격은 참해 보였습니다. 등을 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가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조금 있는 살집이 오히려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넓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녀도 처음에는 제가 문 열고 들어온지 만지도 모르고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안 바쁜 미용실에 손님 응대도 안 하는 미용실이라니 솔직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싶은 생각이 보통 사람이라면 들지 않았겠지만 매력적인 미용사가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안 들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던 보조가 제 스타일이어서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아다리가 안 맞는 건지 그만둔 건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에 처음 가본 미용실에 적당히 내 스타일인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심심한 미용실이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본체만 채 하길래 헛기침을 해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고개만 삐쭉 드러는 머리 자르러 온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 착해 보이는 얼굴로 조금 싸가지 없어 보이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조차 오히려 저를 자극시켰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이미 중요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다듬기만 하는 건데 동네 미용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눈썹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다듬어줬어요. 제가 거의 2주, 3주 간격으로 머리를 자르러 오는 데다가 올 때마다 매번 남들이 잘 안 하는 부탁인 눈썹을 다듬어 달라는 부탁을 하니 자연스럽게 그녀가 제 얼굴을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네 번째부터 왔을 때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저를 아는 척 해주고 반겨주고 머리 자르면서 같이 사담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입대할 때부터 제 머리를 다듬어주던 미용실과는 결별을 하고 제 이상형인 그녀가 있는 이 미용실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요. 그냥 저한테 친하게 대해준다고 해서 제가 옮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왼손에 끼워져 있는 약지만 봐도 알 수 있었지만 이미 그녀가 조금씩 저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야 하나? 자꾸 여지를 주면서 저에게 은근슬쩍 신호를 보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렛나룻을 다듬어줄 때 은근슬쩍 자꾸 제 귓볼에 손길이 간다든지 은근슬쩍 짓는 묘한 미소와 눈웃음만 봐도 그녀 또한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근슬쩍 그렇게 신호만 줄 뿐 저한테 기회를 도통 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밀당의 고수였습니다. 보통 머리 자르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저도 은근슬쩍 오늘은 술이 고픈데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녀가 그 미끼를 덥석 물어야 정상일 텐데 자꾸 제 애간장만 녹이고 언제 같이 보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왼손 약지에 있는 반지가 신경이 쓰이는 게 그녀도 안달이 나 있지만 억지로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밤이고 낮이고 저는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나 마찬가지였으니 원래는 매번 오후 적당한 시간에 미용실을 갔는데 그날은 일부러 저녁 늦은 시간 미용실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손님은 여전히 없는데 누님이 저녁을 편하게 때우겠다고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단무지까지 딱 깔아놓고 먹을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적잖이 당황한 듯 싶더라고요. 면이 부르면 맛이 없으니까 금방 먹고 가겠다고 저보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냐 묻길래 그러겠다 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주보고 있던 커다란 전신 거울 뒤로 그녀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큰 키가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 원래는 그 다리 길이를 자랑할 수 있게 반바지를 자주 입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긴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발가락도 아주 가지런하고 가만 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칠해놓은 발톱 색이 지워져 있는 게 오히려 묘하게 계속 시선을 빼앗아서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누님은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으니 뜨거운 면을 훅훅 불면서 먹고 있느라고 제가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만 좀 쳐다보라고 자꾸 쳐다보면 닳겠다고 하면서 쿡쿡 웃으며 또 콧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녀는 이미 진작에 저희 시선을 눈치채고 있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녀한테 저도 작업을 걸어오긴 했지만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녀가 먼저 행동에 옮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마음을 들켜버렸으니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그렇게 후루룩 소리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신이 안 팔릴 남자가 어디 있겠냐면서 한마디 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신경이 쓰인 건지 누님이 콜록콜록 대더라고요. 거울로 그녀를 살펴보니 제 농담에 당황을 해서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짬뽕 국물을 옷에다가 흘려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건가 싶어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저는 단지 가게 문 닫을 때쯤에 가서 그녀와 같이 밖에서 보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려 간 거였는데 옷에 짬뽕 국물을 잔뜩 흘려버렸으니 저녁에 같이 시간 보내기는 글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빨리 머리부터 잘라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오늘은 때가 아니다 싶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녀가 살짝 화가 난 표정으로 말없이 샴푸실로 가더라고요. 벽을 하나를 두고 샴푸실이 방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샴푸실로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머리 잘라준다고 하더니 뭐하고 있나 싶어서 샴푸실로 갔더니 글쎄 그녀가 옷에 묻은 짬뽕 국물 좀 지워보겠다고 거기서 쭈그려 앉아 옷에 묻은 얼룩을 지우고 있던 것이었어요. 저보고 샴푸실로 오라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니 그녀가 놀라 자빠지더군요. 오늘따라 저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더니 제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얼어붙는 걸 보니 저도 더 이상 그녀한테 내 마음을 숨겨서 뭐 하겠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히 넘어갈 만한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있겠나 싶었습니다. 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니 누님도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눈을 살포시 감더군요. 그대로 저는 누님 곁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한참을 서로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가 누님이 가게 문을 안 잠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라 말하고 가게 문을 잠궈놓고 왔습니다. 빨아놓은 옷을 짜지를 않아서 샴푸 의자에 대충 걸어놓은 옷에서 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지만 바닥에 물이 흐르던 말던 그 어떤 것도 그녀와 저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문에 걸어놓은 종이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게 마치 신호인 것처럼 그녀와 저는 서로 엉겨붙어 있던 걸 떼어내고 거친 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물기를 다 짜지도 않은 옷을 입고는 문 밖으로 나갔는데 앞불싸. 밖에 있던 건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여서 샴푸실 구석에 숨어 있었고 최대한 인기척을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녀는 대충 그 상황을 얼버무리고는 가게 문을 밖에서 잠궈버리고 퇴근을 했어요. 저는 혼자 미용실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상황에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일찍 그녀가 가게 문을 열어주러 나왔어요. 서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저도 그녀도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미용실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으니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가긴 어딜 가냐며 어제 하던 거 마저 할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녀를 볼 일이 있으면 그녀의 남편이 데리러 올 수도 있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게를 1시간 일찍 열어서 오픈하기 1시간 전에 가게 안에서 그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머리도 공짜로 자르고 좋은 시간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미용실 특성상 벌이가 안 되다 보니 결국 그녀가 가게를 빼게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똑같이 미용실이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뻘 되는 분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서 사실상 그 뒤로는 제가 원래 다니던 미용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건데 무덤덤하게 남의 가게에서 하루 밖에서 문이 잠긴 채로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 저 혼자서 괜히 웃겨서 소리내서 웃고는 합니다. 이것도 반응 좋으면 다른 이야기도 또 하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디야기입니다. 예디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남편이 벌어다준 돈으로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오다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된 평범한 40대 여자예요. 아니, 요양보호사였죠.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말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 남편은 암이라는 못된 병에 걸려 좀 이른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겨진 자식과 앞으로 잘 살아가려면 무엇이든 해야 했죠. 그래도 착실하게 직장 생활도 했고 보험의 도움도 받게 되어서 당장 먹고 살 일이 해결되니 무언가 미래지향적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때마침 친한 친구의 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야무지고 살림도 잘하니까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에는 요양원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마저 일찍 돌아가셨었기에 항상 어른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느낀 점은 몸은 편찮으시지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노인들을 보니 진짜 이분들을 열심히 간호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났어요. 몸도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이고 이 인생의 순리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인분들을 보니 앞으로의 내 삶인 것 같기도 했거든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지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보태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5년쯤 되었을라나 경력도 쌓이고 일 잘한다고 주변에서 소문이 난 덕분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고정적인 일을 받게 되었어요. 보수도 꽤 괜찮아졌고 일도 손에 익숙해져서인지 많이 힘들지가 않았답니다. 제 나이 40이 갓 넘었을 때니까 아무래도 젊어서 그런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가 친한 동료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죠. 혹시 자기 일 좀 이어서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동생아, 진짜 나 이 영감탱이 못하겠어. 보수가 좋아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아직 동생은 나이도 젊으니까 싸울 에너지도 있잖아. 동생이 좀 해보면 어때? 대신 보수가 꽤 좋거든? 어느 정도길래 그래요? 그냥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그래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소개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보수가 세다고 해서 찾아간 할아버지의 집은 전혀 그럴 것처럼 보이지 않은 낡은 주택 2층이었어요. 이러다가 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언니에게 몇 번을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그런 쪽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몇 번째 요양보호사가 바뀌었지만 적어도 급여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할아버지와 첫 인사를 나누었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하게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타고 방 안에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새로운 요양보호사예요. 어두운데 불 좀 켤게요. 또 그만뒀구만 또. 정신 상태가 글러먹어서는 이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게. 저를 보고 한숨을 내쉬며 당장 나가버리라고 소리를 치는데 초면에 어찌나 민망했던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나가라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도 꾸역꾸역 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저는 보수 좋은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겠지만 무엇보다 요양보호사로서의 제 직업의식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집은 온 집안 불이 다 꺼져 있는 데다 다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어찌나 음침한지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선 커튼을 다 걷어내고 거실불을 켰어요. 그런데 거실은 전구도 나가서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에는 한 10년 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또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일명 호라비 냄새 아시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혼자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문을 꽁꽁 닫고 계시니 집안의 공기가 멀쩡할 리가 있겠어요.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물컵, 냄비들이 질비해 있고 바닥은 끈적끈적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만한 환경이었죠. 저는 예전부터 집안일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깔끔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가사 도우미로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서 버티며 일을 하려면 제 자신이 먼저 편안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온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커튼을 떼내고 세탁기에 돌린 후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했죠. 할아버지는 제가 청소하는 내내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시는지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아이,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게야? 당장 그대로 놓고 돌아가지 못해? 누가 여길 청소해 달랬어? 아이고, 할아버님, 왜 그러세요? 깨끗하고 기분 좋잖아요. 깔끔하게 하고 있으면 기분도 좀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TV 보고 계세요. 아셨죠? 소리를 버럭 지르는 할아버지를 겨우 어르고 달래면서 청소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더럽던지 화장실에 가서는 기겁을 했을 정도예요. 제가 오기 전에 몇 번이나 바뀌셨던 요양보호사분들은 이런 부분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그저 정해진 시간만 채우고 가신 것 같았어요. 그마저도 할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못 견디고 모두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청소하는 일까지 제 일이 아니라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꼴이 아니라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싱크대까지 말끔하게 청소를 한 후에 드디어 한숨 돌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어느샌가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꾸벅 졸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원래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가족도 없이 홀로 저런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곁에 누군가 가족이 있다면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텐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어요. 보수가 높다는 건 모아둔 돈도 없지 않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사시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핏 보아도 머리는 떡지고 옷은 며칠째 안 갈아입으신 것 같은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살짝 졸고 계시길래 일부러 깨우지 않고 일어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잠이 깨셨는지 또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느냐고 하시면서 누가 이따위 청소를 해달라고 했냐며 자기를 무슨 거지 취급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말투에 화가 굉장히 나 있는 말투였습니다. 그저 늘 소리 지르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동안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짜증이 나긴 하더군요. 그렇지만 저런 성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예전에 요양원에서 일을 할 때에도 소리 지르고 막말하는 노인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어요. 대부분 아프신 노인분들을 뵐 때면 본인들의 아프고 초라해진 모습에 더욱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속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역시 언젠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일하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일을 했죠. 저는 괴팍해져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면서 화제 전환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라면 말고 다른 건 못 드셨어요? 따뜻한 밥 좀 드셔야지 기운이 나시죠. 제가 지금 금방 밥 할 테니까 한술 뜨세요. 약도 드셔야 되잖아요. 뭐여? 아이, 내가 밥을 먹던 말던 요양보호사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할 것이지 누가 여기 와서 밥하래? 아이, 그리고 어차피 그만둘 거면 나서지 말고 빨리 그만두는 게 나아. 지금 나 불쌍한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요? 아이, 밥이고 나발이고 당장 돌아가. 쉬지 않고 윽박을 지르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리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죠. 다행히 누가 가져다 놨는지 쌀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쌀 외에는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소에 대체 뭐를 먹고 사신 건지 궁금할 정도였어요. 김치 한 조각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쟁여둔 김과 오징어 젓갈이 있길래
밥이 다 될 때를 기다렸다가 꺼내 놓았죠. 이걸 또 제가 직접 떠먹여드리면 싫어하실까봐 식탁 위에 차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을 보니 5시간이 다 되어서 그날은 그렇게 퇴근을 했어요. 결국 가까이서 할아버지를 제대로 돌봐드린 건 하나도 없이 청소만 하다가 그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싹 청소하고 환기도 시키고 커튼까지 깨끗하게 빨아놓으니 나름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퇴근한 것 같아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식탁 위에 식사 꼭 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그 집을 나왔어요. 인사를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셔서 그냥 현관문을 닫고 계단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그때 어떤 양복을 입은 남자들 2명이 할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싶었지만 할아버지 손님들까지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집으로 오는 길에 저에게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준 요양보호사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땠어? 할만했어? 언니, 진짜 소문 그대로예요. 아니, 더 심하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무섭고 괴팍하신 거예요?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치? 나는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셔서 심심해서 친구랑 전화로 수다 떨다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른다니까. 전화 통화하시면서 할아버지 욕하신 건 아니에요? 사실 조금 하긴 했지. 근데 웬 양복 입은 남자분들이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같던데 누구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러게. 나 있을 때도 가끔 누가 오기는 했는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더라. 욕하고 돌려보내는 것도 몇 번 봤었어. 할아버지 집에는 가끔씩 누군가 찾아오는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꼭 올 때마다 한바탕 시끄러워져서 본인도 난처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혼자 괜찮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 걱정도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여전히 저를 본체만치 하시더군요. 식탁 위에는 어제 차려놓은 저녁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차려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걸 보니 괜스레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거 왜 안 드셨어요? 누가 언제 내 밥 차리라고 한 적이 있나? 아이 냄새 난다. 당장 치워버려라. 그렇게 시작부터 소리를 치시는데 역시 소문대로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한숨을 쉬며 어제 떠놓은 밥이랑 반찬을 버리고 그릇을 씻어 놓았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헛짓거리 그만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시간이나 때우다가 그냥 가. 나 죽으면 119나 불러주고 그러려고 부른 거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말을 하는 할아버지 모습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한 사이는 고사하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머리라도 감겨드릴 때는 눈 따갑다며 제 팔을 때리고 샤워기로 저에게 물을 뿌리는 둥 까칠하게 화를 내시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만 부리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욕하며 그만두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집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며 아무도 없는 척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으면 큰 소리로 욕을 퍼붓기도 하셨죠. 처음에는 치매 증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정신병 같은 걸 앓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보면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고 똑똑하신 분인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제가 들을까봐 방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전화를 받기는 하시지만 통화 내용 중 영어도 들려올 정도로 매우 유식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저를 대할 때는 모습이 확 달라져서 화를 내고 욕을 하셨죠. 아마도 평생 먹을 욕과 잔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뭔가 내키지 않으면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기도 하셨어요. 변함없이 그런 행동을 늘 하시니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